1장은 인트로덕션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재무관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어떠한 대상을 가지고 분석을 실시하는지 등등 그러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재무관리의 이제 주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 재무관리에서는 이제 크게 파트가 한 4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요 첫 번째 파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재무관리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확인을 해야지 됩니다. 내가 판단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 정보를 잘 활용하자 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2장과 3장, 4장까지는 있는 회계 정보를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그걸 토대로 앞으로 우리 기업이 어떻게 변할지 예상을 해보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기본적인 회계 정보인 재무제표를 알아보자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회계 원리에서 수업을 들으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2가지를 뽑자면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그래서 요 2장에서는 먼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 현금 흐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요 현금 흐름은 재무제표에서 회계에서 이야기하는 현금 흐름표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이 현금 재무에서 이야기하는 현금 흐름은 이 회계적인 정보는 그 회계적으로 이익이 얼마냐, 순이익이 얼마냐라는 계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순이익에는 실제로 우리는 벌어들이지 않은 돈이나 아니면 실제로는 벌었으나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정을 해서 진짜 우리가 벌어들인 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자라는 게 바로 요 3번째 꼭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재무상태표. 일단 재무제표는 여러분들이 뭔지는 아실 거예요. 재무제표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제적인 상태와 활동 내역을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서 작성한 보고서다. 이제 그 영어로는 이제 financial statements인데, 그러면은 이거를 왜 우리나라 말로 재무제표라고 부르느냐? 이제 재무가 들어가는 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기업에 대한, 이 돈에 대한 이야기니까 재무가 들어가겠구나. 근데 제표는 뭐냐? 표는 말 그대로 표입니다. 테이블, 열과 행이 있는 형태로 형식을 갖추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제는 뭐냐? 제는 이 한자, 이 제자는 이제 요즘에는 많이 쓰이진 않지만, 제는 보통 복수의 것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개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 군대에 대한 이야기나 뭐 글이나 영상이나 아니면 만화나 뭐 이런 걸, 소설 같은 걸 보시면은 그 장군이 자기 병사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제군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에서 제군들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란 뜻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제자가 바로 여러 제자예요. 그래서 이 제자는 그것에 대한 여러 개의 표를 모아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 이름으로부터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영어도 financial statement 단수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financial statements라고 이제 여러 개를 이제 표현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 재무제표의 뜻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고, 지금 이야기했듯이 재무제표는 하나가 아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뭐 현금 흐름표, 세금 계산서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중요도를 따져서 이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이제 가끔씩 현금 흐름표 정도를 참조해주면
이제 대부분의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아마 재무상태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재무상태표는 뭐냐? 이 앞에 재무제표가 나타내는 것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경제적인 상태, 두 번째 활동, 무엇을 했느냐. 그 중에서 첫 번째 요 경제적인 상태에 초점을 맞춘 것을 우리는 재무상태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상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상태라는 것은 뭘까요? 이 사과의 상태가 이상하다 라는 것은 사과가 썩었다 라는 이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은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과는 과거에는 싱싱했을 수 있고 그 전에는 나무에 맺혀 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얘가 어떤 형태로 있느냐,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를 표현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는 지금 어느 순간, 한 찰나의 순간에 사진을 딱 찍었을 때 얘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느냐를 나타낸 그런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는 특히 세 가지로 이 구분을 해서 정보를 바라보게 되는데, 자산, 부채, 자기자본이 있어요. 자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에서 아마 배웠겠지만 약간의 그 회계에서의 정의에다가 재무틱한 플레이버를 섞어서 제가 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소스,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무언가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산이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에게 주는 효과가 있다, 이득이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을 보통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집에 대해서 우리가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집에 대해서 우리가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에게 쉴 곳을 제공을 해준다라는 이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치를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이 집의 가격이 올라가서 나중에 우리가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라는 것이 또 이 집의 가치를 더해주는 요소가 되고,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부동산 자산이라는 말로 이 집을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을 자산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기 점심을 먹고 커피를 저기 우리 그 교내 카페에서 뽑아 먹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먹기 전에는 나에게 자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그 커피로 인한 그 각성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리고 나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다 마시고 나서 나에게 이 종이만 남았다, 이 종이 컵만 남았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이것은 더 이상 나에게 자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쓰레기죠. 이것은 나에게 더 이상 어떠한 이로운 효과를 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나의 자산이다라는 것에는 약간의 개념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자산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나에게 이로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기업의 경우에는 이유 없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자산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자산이 뭔지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11시 20분에 일어나긴 좀 그렇지 않나요? 자, 재무상태표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T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게 꼭 이런 것은 아닌 게, 이렇게 옆으로 쓰려고 하면은 옆으로 길어지기 때문에 A4 용지에 이걸 담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A4 용지에 담을 때 그냥 이제 자산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뭐 다른 항목들이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풀어서 쓰면은 우리가 자산, 부채, 자기자본 이렇게 T자의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자산, 반대쪽 오른쪽에 있는 부채와 자기자본은 무엇이냐? 부채와 자기자본, 이것은 내가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게 만들어준 이유가 되겠어요. 그 말은 즉슨 내게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를 표현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컴퓨터도 있고,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던 집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그다음에 책상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자산이 있는데, 이것을 금액으로 따졌을 때 총 1,0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그 1,000만 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부채와 자기자본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그 부채는 기업이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빚지고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부채라는 말을 씁니다. 반면에 자기자본은 그 돈 중에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 그러니까 스스로 마련한 것을 우리는 자기자본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와 다른 사람, 우리 스스로와 다른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 우리에 해당이 되는 것은 주주가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언젠가 되돌려 받을 것을 약속하고 받은 것은 다른 사람으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은행이나 아니면 정부나 뭐 이런 곳에서 빌린 돈은 우리가 부채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 주주들로부터 나온 것은 자기자본이라고 표현을 보통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개념적으로는 대략 맞지만 100% 완벽한 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회계적인 부채에는 실제로 돈을 빌린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은 좀 변화하긴 했지만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이연 세금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퇴직 연금과 같은 것이 요 부채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이 왜 부채에 들어가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개념이 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연 세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래 올해 세금을 정부에 냈어야 됐지만 어떠한 세무적인 이유로 이제 세금 계산을 하다 보니 올해 안 내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내도록 미루어진 것을 우리는 이연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왜 부채에 해당이 되냐면 우리가 내년, 내후년, 미래에 되돌려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미루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가 있죠.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돈을 빌린 건 아니지만 빚진 것이라고 봐서 정부에 빚졌기 때문에 부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도 이해를 해볼 수 있는데, 직원이 퇴직할 때를 대비해서 월급의 일부분은 조금씩 저축을 해야 됩니다. 기업은 원래. 그랬다가 이 사람이 퇴직을 할 때 그 퇴직금 아니면 퇴직연금의 형태로 돈을 줘야 돼요. 이제 이러한 것이 퇴직연금이 되는데, 이게 왜 부채가 되느냐? 지금 이미 이 사람이 정당하게 받을 몫이지만 10년 후, 20년 후 이 사람이 퇴직할 때까지 미루어진 거죠. 그럼 그때가 되면 그 사람은 그 권리를 주장해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줬기 때문에 우리 지금 재산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빚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부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듯이 부채에는 정말 직접적으로 우리가 돈을 빌려줘 해서 빌린 것뿐만이 아니라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지고 있지만 아직 돌려주지 않은 것들, 하지만 언젠가는 돌려줘야 될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돌려줘야 된다라는 것은 나의 권리냐 의무냐라고 얘기한다면 돌려줘야 된다, you must잖아요. 그러니까는 의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는 부채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 자기자본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대략적으로 보면은 주주들이 가져온 것이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주주들에게서 나온 것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전체 가지고 있는 거에서 주주가 아닌 모든 사람에게 줘야 되는 걸 빼고 나면 주주가 준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수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논리왕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주주들에게서 나온 것은 주주가 아닌 모든 사람 거를 빼면은 남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 자본은 주주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하지 않고 이렇게 한번 걸러서 한번 간접적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전체 자산 중에서 부채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갚았을 때 남겨진 것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수학적으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기 자본이 영어로 equal이기 때문에 E라고 쓴다면 E는 자산 asset이니까 A에서 부채 liability니까 L을 뺀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E는 A 빼기 L이다를 보통 사람들은 긍정적인 플러스를 좋아하고 마이너스를 싫어하기 때문에 넘겨서 정리하면 A 이꼬르 E 더하기 L이다 이렇게 쓰는 것이 바로 회계에서 이야기하는 회계 방정식 혹은 재무상태표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또 이제 여기서 제가 좀 태클을 걸자면 이것을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본을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수학적으로는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어요. 방정식은 뭐냐면 어떤 값에 따라서 이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고 항등식은 그 값과 상관없이 반드시 무조건 맞는 것을 항등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본다면은 이게 항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퀘이션이 아니라 이퀄리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통 재무상태표 항등식이다라고 부르게 되고 이제 이거는 무조건 맞아야 되는 그런 수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뭐 그거는 표현의 차이니까 중요한 개념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재무상태표 보통 왼쪽에 쓰거나 아니면 먼저 쓰게 되는 요 자산의 항목들은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루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순서, 정렬, 그 정리의 방법을 이해하고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느냐? 자산은 유동성을 기준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유동성이라는 것은 뭐냐? 영어로 하면은 liquidity예요. liquid라는 것은 액체를 표현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말에서도 유동성이라고 했을 때 유동이라는 것은 뭔가 유동이라는 것은 흐른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수돗꼭지를 열었을 때 수돗물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그 아래 개수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것을 우리는 유동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유동성이라는 것은 액체의 성질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자산에 적용을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자산을 액체의 성질로 이야기할 것이냐? 돈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돈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다니죠.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추석이 되면은 여러분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러 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옛다 하고 용돈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순간 돈은 가만히 있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지갑에서 여러분들의 지갑 아니면 혹은 부모님이 갈취하셔서 부모님의 지갑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러한 것이 바로 돈의 성질입니다. 돈은 항상 움직이고 흘러다녀요. 그럴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무나 회계에서 돈의 움직임을 항상 물의 움직임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유동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은 어떤 자산이
유동적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돈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뜻입니다. 돈처럼 흘러다닌다. 그리고 이 물의 특징은 뭐냐? 모습이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컴퓨터 책상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액체, 물은 내가 어느 상자에 집어넣느냐, 어느 이 세숫대야에 놓느냐, 주전자에 놓느냐에 아니면 컵에 담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쉽게 변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적이다라는 것은 이 모습이 빠르게 변할 수 있다. 다른 형태로 빠르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돈으로 쉽게 바꿔 먹을 수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유동적이다라고 얘기하고, 돈으로 바꾸기 어려우면은 비유동적이다, 유동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부터 낮은 자산의 순서로 기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써야 되는 돈이 있다, 아니면 뭔가 상황에 지금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우리가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게 뭐지? 를 보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현금을 위쪽에 쓰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위치하게 되는 것을, 상대적으로 위쪽에 위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유동자산, 그리고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는 것을 비유동자산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회계적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유동자산이라 하면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통 유동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1년 동안 1년 안에 현금으로 못 바꾸는 것을 우리는 비유동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비유동자산은 또 나눠볼 수 있어요. 형태가 있는 유형자산이 있고 형태가 없는 무형자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형자산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이런 책상, 여러분 의자, 컴퓨터, 노트북, 이런 것들이 유형자산이 되고, 무형자산의 대표적인 것은 기술, 특허, 이런 것들이 바로 무형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채도 유동성을 기준으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제는 자산과는 다르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산에서 유동성이 높다라는 것은 내가 빠르게 현금으로 바꿔서 써먹을 수 있는 것이었다면, 부채에서의 유동성은 빠르게 갚아줘야 되는 것, 빠르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현금이 되는 것을 이제 유동성이 높은 부채라고 이제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1년 기준으로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 혹은 장기 부채라는 말도 우리가 가끔 쓰죠.를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그 용어 구분을 했는데, 이제 다시 운전자본이라는 말이 나와요. 운전자본이라는 것은 뭐냐? 영어로는 워킹 캐피탈인데, 캐피탈은 이제 그 리소스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제가. 그러면 워킹 캐피탈은 매일매일 일하는데 필요한 캐피탈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운전 자본이라고 불러요. 이 기업이 운전을 하는데, 돌아가는데 필요한 자본이다. 그것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뭐느냐? 요 유동 자산에 초점을 맞춘 발언이 되겠습니다. 현금,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현금, 그 다음에 은행의 예금,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투자했던 주식들, 이거는 뭐 우리가 다음 날이면 내일이라도 당장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팔면은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현금으로 바꿀 수 있죠. 예금은
뽑으면 인출하면은 현금으로 바꿀 수 있죠. 이래서 이거를 유동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매출 채권. 매출 채권의 경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물건을 팔았는데 외상으로 판 것들. 그래서 조만간 한 달 안에 아니면 2, 3개월 안에 상대방이 우리한테 돈을 갚을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동자산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유동자산들을 우리는 운전자본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순이라는 말이 붙으면 항상 순은 이제 영어로 net가 되는데 요 net는 뭐에서 뭐를 빼서 남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순운전자본은 유동자산, 지금 우리가 당장 1년 안에 쓸 수 있는 현금에서 유동부채, 지금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돈을 뺀 것을 우리는 순운전자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순운전자본의 정의는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것이다. 왜 그러냐? 유동자산만 생각하면은 갚아야 되는 걸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가 유동자산이 많다 하더라도 그 중에 일부는 갚는 데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부채를 빼고 얼마가 있는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운전자본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것을 우리가 순운전자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건강한 기업이라면 1년 안에 나에게 돈이 될 것이랑 1년 안에 내가 갚아야 될 것을 비교했을 때 갚을 것보다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많아야지 정상적인 기업이겠죠. 1년 안에 갚을 돈은 1억 원인데 나에게는 5천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저는 1년 안에 파산하게 되는 미래를 이미 본 거죠.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기업이라면 반드시 요 순운전 자본이 양의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재무상태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아주 단순한 예시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자산이 100이 있다. 고정자산, fixed asset 혹은 비유동자산은 500이 있다. 단기부채 혹은 유동부채는 70이 있다. 장기부채 혹은 비유동부채는 200이 있다. 그러면 이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만드시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있는 것만 분류를 하자면 자산은 왼쪽에, 그리고 그 중에서 유동성이 높은 유동자산을 먼저 쓰고 그 아래 유동성이 떨어지는 것을 쓴다. 그래서 유동자산을 먼저 100을 쓰고 고정자산을 500을 썼다. 그러면 총 자산은 600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부채가 있겠죠. 부채는 단기부채 혹은 유동부채를 먼저 쓰고 비유동부채 혹은 장기부채를 그 아래 쓴다. 그러면 70과 200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쓰고 보니 왼쪽에는 600인데 오른쪽에는 합쳐서 270밖에 안 돼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재무상태표에서는 왼쪽의 자산과 오른쪽의 값이 항상 반드시 일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뭐가 빠졌느냐? 바로 자기 자본이 빠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 부채와 자기 자본도 60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머지 자기 자본이 330에 해당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는 부분을 자기 자본으로 채워줘야 이 재무상태표가 제대로 완성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순운전자본은 어떻게 되느냐? 유동자산과 요 유동부채의 차이가 순운전자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동자산 100에서 유동부채 70을 뺀 나머지 30을 순운전자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간혹 이렇게 회계틱하게 이제 이 표를 쓸 때가 있는데 그때 괄호로 있으면 마이너스 값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부분인데 재무상태표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에 있는 것은 우리가 보통 장부가치라고 불러요. 재무상태표는 말 그대로
우리의 장부죠. 우리의 그 회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이 돼 있어요. 근데 회계 기준을 따를 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시간에 따라서 얘를 어떻게 다르게 기록을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산을 가지고 돈을 현금을 가지고 우리 기업이 주식을 샀다라고 합시다. 처음에 주식의 가격이 주당 10달러일 때 100주를 샀어요. 그러면 얼마를 썼냐면 1000달러를 썼습니다. 그 말은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현금은 1000만큼 줄고 주식의 몫은 1000만큼 늘어났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오늘 지금 9월에 이렇게 샀습니다. 근데 올해 말에 12월이 돼서 보니까 주식의 가격이 그 사이에 올랐습니다. 이제 주가가 이제 20달러로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샀던 100주의 주식의 현재 가치는 2000달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재무상태표에 있는 금액을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주식의 경우에는 매일매일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업데이트를 해야 될 때 문제가 있습니다. 업데이트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업데이트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지금 최신의 정보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업데이트도 시간과 비용이 드는 문제예요. 업데이트를 하려면 내가 계속 주식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일일이 체크를 해서 그거를 숫자를 바꾸고 그러면은 이제 합산 계산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도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업데이트에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어요. 12월에 주가가 20달러였다. 야, 그래서 기분 좋네 하면서 2000달러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투자자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막 이렇게 주식 투자도 잘해가지고 우리 기업이 지금 잘 되고 있잖아. 이렇게 딱 뻥뻥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년 3월이 됐는데 주가가 5달러로 쭉쭉쭉쭉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식의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 500달러로 이제 줄어들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를 또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또 손해를 봤다라는 거를 이제 투자자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 때가 왔다라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 경영자 입장에서는 자기 좋을 대로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9월에서 12월이 될 때는 이거를 반영을 했다가 3월이 돼서는 안 보여주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자산이 줄어들었잖아요. 손해봤잖아요. 안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의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업데이트에서는. 언제는 보여주고 싶고 언제는 안 보여주고 싶고 이렇기 때문에 원칙을 정해야 되는데 그런 원칙 중에 하나가 회계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너무 하면은 문제니까 대부분의 자산은 샀을 때 가격으로 표시를 하자. 이제 샀을 때의 가격을 우리는 원가, 원래의 가격이라고 해서 원가 기준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업데이트가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회계 정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값어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주가가 이렇게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자세히 살펴봐야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시장 가치라고 부릅니다. 시장 가치는 말 그대로 시장에서의 가격인데 지금 이것을 오늘 내가 시장에서 판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정보를 이야기할 때 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재무상태표에 있는 장부 가치와 시장 가치는 다르다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 두 개를 비교해서 항상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가 여기 있는데 지금 미국의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해서 장부 가치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 자본의 장부 가치와 시장 가치를 비교해 놨어요. 그 결과 장부 가치 분의 시장 가치를 해보면 구글의 경우 3.9, 뭐 여기 코카콜라의 경우 7.7, 뭐 여기 보면은 인텔의 경우 5.2 이런 식으로 보통 장부 가치가 엄청나게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본의 장부 가치는 주식이 만들어졌을 때 최초에 따라서 결정이 됐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업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주식을 팔면은 훨씬 비싸게 팔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장부 가치가 몇 배로 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우리는 이러한 점을 확인해서 시장 가치와 장부 가치를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